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6월 7일이네요. 문화의 흰 꼭지를 하나 골랐고, 데모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채널에서 다루는 영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접근성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죠. 대부분은 이제 유튜버상의 도움이에요. 또 그 받은 도움의 또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그런 동영상들이었어요. 개인의 순수한 호기심, 또는 뭐 자기 취미에 대한 애정 이런 것 때문에 올렸던 좀 아마추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영상들이 사실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기에 저도 5년 10만 킬로 정도를 탔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타신 분들도 있고 훨씬 더 전문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취미라는 차원에서 제가 받았던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보태야 된다, 이런 게 출발점입니다. 예.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취미인데 이 취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하는 세상 돌아보기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혀 다른 영역에 있으면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게 왜 흥미가 있느냐, 재미가 있느냐, 모터사이클이라는 게, 오토바이라는 게, 뭐,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터사이클이라는 부분은 또 영어잖아요. 좀 이상하고. 바이크라고 그러면 자전거도 바이크라고 그러거든요. 오토바이는 일본만 해서 온 말인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문화적 자신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용성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오토바이란 말이 제일 편하긴 하네요. 예. 오토바이인데, 저는 이게 말타기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고,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고, 오토바이에 대한 생각. 쉽게 이야기하면은 말타기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말타기랑. 예. 인간이 말을 탈 때 느끼는 그 느낌. 말을 안 타봤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차도 타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차도 타고, 오토바이도 한 5년 이상 탔는데, 길을 가다가 말을 만난 것은, 말 탄 사람을 만난 것은 한 두 번? 두 번이나 한 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확실해요. 제가 한 달도 되지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길에서 말 탄 사람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말이라는 취미를 즐기려면 제한된 공간에서 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옛날 말을 타고 인간이 느끼던 그 부분은 다르겠죠. 그래서 뭐, 계곡과 개천을 건너서 새로운 지역을, 미지의 세계를 다가가고, 또 초원에서 경쟁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이런 시즌 지났잖아요. 지금 그것을 오토바이가 대체한다, 그 매력이 있다. 예, 저는 뭐 그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자은도죠, 신안군, 이런 것들을 좀 즐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도 이제 음식 맛을 볼 때 재료도 중요하고, 거기에 보면은 뭐 조미료도 있고, 인공 조미료, 또 자연 조미료도 있고, 뭐 끓이는 시간, 심지어 칼질,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도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예, 다 맞아야 돼요. 또 하나가 과하면 또 맛이 없어요. 예. 아무리 좋다는 자연 조미료도 감칠맛을 너무 세게 넣으면 느끼합니다. 그죠? 그게 인공 감미료가 아니더라도, 조미료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균형이거든요, 균형. 예, 딱 접점이에요. 예. 그거는 취미생활도 그래요. 오토바이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오토바이 자체에 대한 거, 그 옷에 대한 거, 정비에 대한 거, 다 할 수는 없죠. 깊이 있게. 딱 접점을 해야 돼요. 자기에 맞게.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음식으로 따지면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척 하면 되는 사람. 그래서 손맛이 있다 그러죠. 손맛. 그 손맛. 예, 오토바이의 손맛. 손맛이 좋은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나중에는 고수예요, 고수. 명인이 되는 것이고. 예, 그게 첩경이에요. 모든 걸 잘하는 게 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맞추는 거죠. 잘 맞추려면 나한테 필요한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그게 대해서 만족하는 내 마음이 또 당연히 필요하겠죠. 오토바이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 자, 저는 오토바이를 두 종을 유지하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거 없이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혼다 아프리카 트윈이 있고 17년 제품이에요. 17년식이죠. 이거는 신품으로 제가 구입한 거예요. 현재 한 8만 킬로 정도를 탔어요. 많이 탄 거죠. 예. 50이 넘어서 면허를 땄으니까, 예. 짧은 기간에 제법 탔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로 많이 탄 건 아니겠지만, 이건 2기통 2000cc고 보통 이 정도면 대형 기종이죠. 오토바이에서는. 소위 이런 어드벤처 바이크는 이게 시트고가 되게 높아요. 덩치도 커요. 그래서 다루기가 불편한 건 분명해요. 예. 저는 오랫동안 자전거를 탔고 차도 수동 변속기를 좋아해서 수동 변속기 차를 한 10여 년 이상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제법 많이 쓰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오토바이까지 타보니까 내가 좀 무리한 도전을 했구나 처음에. 그리고 이 오토바이, 이런 거 오토바이만 하더라도 이런 이유는 키가 한 180 정도는 돼야지 적절해요 사실은. 예. 저는 176이지 현재는 80kg인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저 속에서 뭐 방향을 틀거나 골목길을 다니거나 이럴 때는 불편한 걸 분명해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오토바이 무게가 한 230kg고 저 뒤에는 철가방도 달려있고 지금 뒤에 장비도 실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한 300kg 가까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끌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으면 힘들어요. 쓰러지면 세우는 것도 힘들고. 자, 두 번째 오토바이는 중고로 구입한 거예요. 16년식이고 수저기의 이 아파이트인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4기통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4기통을. 예, 그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2기통과 4기통, 좀 전에 보여드린 오토바이와 이 오토바이는 서로 영역이 완전히 다른 오토바이고 주는 맛이 전혀 다르다. 예, 그래서 한 오토바이로 나머지 영역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오토바이도 좋아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걸 타게 되면서 각각의 역량의 그 오토바이 특성에 맞는 식으로 그걸 운용하는 법을 느꼈어요. 훨씬 행복해지더라고요. 오토바이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거는 4기통이고 이거는 이제 되게 스포츠 바이크의 뿌리를 갖고 있는 오토바이예요. F자가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스포츠 바이크를 조금 더, 스포츠 오토바이를 조금 더 타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스타일인데, 뒤에 알고 봤더니 이게 상당히 그 스포츠성이 더더욱 이런 유형의 오토바이 중에서 강조된 유형이더라고요. 예, 쌩쌩 달리는 차입니다. 이런 차는. 이거를 중고로 샀는데 이 오토바이에 대한 평은 괜찮았는데 인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못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샀고 제가 가져왔어도 한 2만 킬로 정도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모델이 나와서 이런데 이게 요즘 인기는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오토바이라는 게 이 레저용 오토바이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거 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취미로 타는 거란 말이에요. 재미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장비가 많이 강화되고, 이게 오토매틱 비슷한 그 쉬프트가 있어요. 요즘 이게 전자식 다 트로틀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포츠 모드, 무슨 모드, 레인 모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뭐라고 할까, 오토 크루즈 컨트롤, 그것도 있고, 쉬프트도 이게 클러치 잡지 않고 다리로만 쉬프팅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변속을 하는 게.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데 취미로 타는 사람들은 이 아날로그 그 맛이 맛이거든요. 제 차에도 요즘 제 집사람이 주로 탑니다만 차에도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이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도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여러분 크루즈 컨트롤을, 차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 얼마나 써보셨습니까? 저는 한두 번 잠깐 써보고 그 다음부터 손이 안 가요. 근데 오토바이 그게 필요하나? 이런 거는 미국에서도 서부 황량한 곳에 뭐 몬태나나 뭐 뉴멕시코처럼 인구 밀도가 낮고 도로는 엄청나게 뚫려 있어서 사람 만나면 반가울 정도의, 차를 만나면 반가울 정도의 그런 도로에서 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토 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이거든요. 나랑 하나가 되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막 썩 훌륭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차만 해도 기본적으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뒤에 이제 박스도 달고 조금 편하게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뭘 산다 그러면은 이 모델이 나옴으로 인해서 더 가격이 떨어졌을 이 앞에 인기 모델, 인기 없었던 그 모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그게 훨씬 낫다.
가격도 더 싸졌을 거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운용 이름면에서 저기 S-오일,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 당연히 저와 상관이 없죠. 제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넣는 기름집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기름을 넣은 것은 제 경험에 바탕을 둔 거예요. 특히 스즈키 오토바이 같은 경우 4기통이고 고급유를 원해요. 95 이상을. 그런데 지금 고급유 넣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전 제가 중고를 샀으니까 이전 소유자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도 항상 일반유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계속 일반유를 넣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에 따라서 예민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2기통짜리보다. 이게 압축비가 한 12 정도 되고 아프리카 트윈 혼다가 압축비가 10이거든요. 그건 일반유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기름을 넣어봤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예. 특히 스즈키를 타면서 기름집마다 품질이 다 다르다. 같은 집이라도 왔다 갔다 한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주유소인지 따라서 뭐 직영점 뭐 그런 구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르다 분명히. 오토바이 말을 한다. 왜? 오토바이는 한번 넣으면 200 몇십 킬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게 되면 하루에도 여러 번 기름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기름 넣었다 저 기름 넣었다 해서 차이가 금방 느껴지거든요. 예. 네, 스즈키는 그렇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안전했던 게 바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S-오일이 넣었을 때 가장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다는 느낌이죠, 느낌. 예. 자, 그래서 연 2만 킬로 정도를 타는데 평균, 그죠? 지난 5년간 10만 킬로 쓰니까 연 2만 킬로인데, 혼다 같은 경우는 연비가 17에서 19 리터당, 스즈키는 16에서 18 정도 나와요. 이게 여름과 겨울이 달라요. 한 1km 정도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엔진 오일의 점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도 OW30, 오토바이로서는 예외적으로, 특히 대형 오토바이로서 OW30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밖에 OW30이 잘 없어요. 그럼 혼다 걸 사야 돼요. 엄청나게 비싸요, 엔진 오일이. 그래서 그냥 10W40을 넣거든요. 그래서 OW30을 넣었을 때하고 한 1km 정도 차이가 나요, 연비가. 그거는 혼다 매뉴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손해가 날 수 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스즈키는 뭐 약간 저런 연비가 저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 두 개 다 뭐 비슷해요. 예. 그래서 1년으로 2만 킬로를 탄다고 봤을 때 저 평균 연비를 고려를 해보면은 1년에 한 1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고, 유류대가 170만 원 정도 나와요. 현재 시세로. 예, 휘발유, 일반 휘발유. 그러면 저게 사실 오토바이를 유지하면서 1년에 2만 킬로를 탄다고 봤을 때 킬로 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죠. 2만 킬로를 탄다고 하면은 지출하는 비용 중에 유류대가 제일 커요. 보험료는 1년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 오토바이 두 대니까. 네. 각각 한 10만 원 정도. 네. 자, 여기서도 하나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저기 아프리카 트윈 혼다 같은 경우는 어드벤처 바이크거든요. 그거는 저는 반드시 일반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걸 타고 뭐 몽골, 유라시아 횡단, 뭐 어디를 간다. 그게 그 마케팅 포인트잖아요. 각 브랜드마다 다 그 모델들이 있죠. 근데 요즘 와서 보면은 출력 경쟁이 세지니까 엔진의 압축비를 자꾸 높여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니까 뭐 이태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압축비가 13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게 고급유 세팅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일반유를 넣으면 막 노킹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빨리 점화가 되니까. 예. 막 압축을 막 하고 있는데 자연 점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스파크 플러그가 터져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어드벤처죠, 어드벤처. 광고 영상 보면 막 뒤에 3박스 달고 막 엔진 가드 달고 다 했는데 히말라야 뭐 부탄이나 네팔에 가고 몽골에 갔다. 예? 그래 가다가 주유소도 없어가지고 뭐 개인이 뭐 이렇게 말통에 담아서 휘발유 넣어주고 하는 그런 데서 휘발유를 주유를 해야 되는데 그 고급 휘발유가 이겠습니까? 예, 저는 그거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류라고. 예. 예, 그런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균형이 너무너무 안 맞는 거죠. 예, 하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을 시키면서 감추고 가면을 쓰고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셈이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많이 넣는 게 GS 칼텍스. 이 두 개가 안전해요. 제가 첫 번째 넣는 거는 S-오일을 넣고 GS 칼텍스 두 번이에요. 뭐 오토바이가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오토바이가 싫어해요.
느낌이. 자, 혼다는 탱크 용량 18.8리터, 서적기는 17리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보면 200km를 타거나 250km 정도 타면은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주유를 하면은 이제 기름값에 따라 다르죠. 2만원에서 한 27,000원, 상한선 한 27,000원까지 넣어본 것 같아요. 불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자주 넣어야 돼요. 자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시골을 간다거나 이러면 기름집을 못 찾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안절부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탄 게 보니까 제가 집에서 지리산 성삼제를 다녀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약 800km를 탔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름을 한번 4번, 5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주 가야 돼요. 자주 가야 되고, 넣을 때마다 다른 데서 넣어보면 그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4기통, 압축비가 좀 높은 엔진 같은 경우는 훨씬 예민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느낀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2기통의 압축비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 트윈은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많이 이슈가 이거죠. 엔진 오일 뭘 내야 되느냐. 수입산. 제가 중고로 산 오토바이도 전에 주인이 그랬어요. 뭐 수입산 고급유를 고급 엔진 오일 계속 넣었다고. 저도 초반에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신품 산 것도. 근데 여기서 제가 혜택을 많이 본 부분이에요. 이제 그 오토바이라는 게 시장이 작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쏠리는 게 많아요. 쏠리는 게. 그 레즈용이다. 이런 거니까 약간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 덤탱이를 씌운다 그러나? 순정 부품이 너무 많이 비싸고 순정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많은 부분은 자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중에 또 하나 장난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엔진 오일이 훌륭하다는 것을. 가격 차도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걸로 다 넣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싸기 때문에. 이걸 넣는데, 이게 이제 4천 원 할 거예요. 3천에서 4천 사이인데, 제가 엔진 오일을 가는 거는, 이게 뭐 스쿠터랑 뭐 600cc랑 1000cc 좀 다른 것 같아요. 2기통 같은 경우는 10,000km 갈고 있어요. 필터는 20,000km마다. 엔진 오일 용량은 4.1리터예요. 4기통은 5,000km마다 갈고 있어요. 필터는 3.2리터 엔진 용량을 갖고 엔진 오일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집에서 다 갑니다 그냥. 예전에 차도 제가 갈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차보다 쉬워요.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종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스스로 직접 하게 됐느냐면, 제 혼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엔진 밑에 오일 탱크에 배출구가 2군데예요. 그래서 하나로만 빼면은 나머지 하나에는 고여있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정량을 채우잖아요. 그럼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백 cc 정도, 몇백 밀리리터. 제가 일부러 제가 오일을 사들고 혼다는 아니지만 다른 부품 가게에 가서 교체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제가 상당히 주행을 했고 차가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거기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로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마 혼다에 가서 그냥 갈면은 거기 엔진 오일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 다른데, 고급 엔진 오일을 선택을 하면 10만원 가까이 나올 거예요. 이걸 제가 집에서 하면은 뭐 1, 2만원으로 다 돼요. 2만원 안에서 다 돼요. 그 정도 차이죠. 그리고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는 소품, 다량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워낙 많아요. 차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국산차 하면은 대표 기종들.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왜냐면 차는 시장이 훨씬 크니까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인력도 많고, 뭐랄까, 경험도의 누적도 쉬워요. 한 차종을 오랫동안 보니까.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차종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작아서 전문 인력이 육성되는 정도도 자동차처럼 체계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오토바이하고 익숙지 않은 오토바이는 많이 달라요. 오토바이를 뜯는 것 자체가 다 다르고,
작아서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오토바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걸 넣어놔서 그 조립의 정도가 예, 고급 플라스틱 조립 장난감 정도 수준이에요. 이빨도 탁탁탁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모델마다 어떻게 부품을 어떻게 끼우고 어떻게 빼는지 좀 잘못해서 힘을 주면은 부러지거나 그렇거든요. 예. 나사가 쏙 빠져서 숨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련해서 내 오토바이니까 내가 몇 번 해보면 내가 상당히 잘하는 축에 들 수가 있어요. 그 기종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뭐 경력이 있는 정비사한테 가져가도 잘 몰라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 오토바이의 특수한 부분, 특히 뜯는 것 같은 부분. 물론 우리보다는 빨리 금방 알아채겠지만 그걸 업으로 삼으시는 양반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한동안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폐 오일이 쌓여요. 저는 말통에다 모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 정비소나 이런 데 가면은 그것을 드럼통에다가 아예 받아줘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사가는 업자들이 있어요. 옛날보다 가격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을 하면은 받아줘요. 예.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 타이어를 갈 때마다 실어서 갖다 버리고 또 제 자동차 엔진 오일 갈 때도 트렁크에 모아놨던 오일, 오토바이 오일 가져가 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버립니다.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엔진 오일은 국산 오일로 지금 10만 뭐 거의 한 10만 킬로미터 넣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예. 여기서 오는 어떤 뭐 돈을 절약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되게 취미인데 나한테 많은 걸 주는 선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느낌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거든요. 그게 더 크다고 보셔야 돼요. 부가적으로 돈도 절약이 많이 되고 내 차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게 수동도 그렇죠. 내가 내 차를 조종하는 느낌이 내가 있거든요. 차가 나를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차를 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수동 변속이라는 것이. 오토바이는 그런 게 최고화돼 있죠. 그래서 이 정비를 하면서 살펴보고 이러면은 애착도 생기고 내 오토바이 상태에 대해서 훨씬 잘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 타이어. 이 비용이 크죠. 이것도 이 취미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차량이랑 자동차랑 많이 달라요. 저도 놀랐거든요. 뭐에 두 가지에 놀랐어요. 일단 값이 비싸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혼다에 들어가는 타이어. 제가 가장 많이 넣었던 타이어입니다. 뒤에가 현재 시세가 27만 원이고 앞에는 18만 원이에요.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45만 원이죠, 현재. 예. 차 아마 네 바퀴 다 가는 것보다 비쌀걸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넣는 거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 거기 한번 놀랬고 가격에 즉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타이어 값이 비싸다. 교체하는데 두 짝밖에 안 되면서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놀란 것은 수명이 짧다. 차보다 훨씬. 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만에서 15,000km 정도 탑니다. 예, 15,000km 타면 많이 탄 거죠. 앞 타이어는 요거의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1년에 2만 km 정도 평균 탄다 그러면은 뒤 타이어는 반드시 한 개는 넘고 1.5개에서 2개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 1년에 소모하는 거예요. 그 비용도 세다. 예. 이거 예상 못 하신 분들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 처음 접하시면서.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제 이제 스즈키에 들어가는 오토바이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투어링 바이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쓰는 피렐리 급인데, 이게 품질도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이 스즈키는 이걸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190 세트, 160 세트, 이건 뒤에 이제 폭을 의미해요. 1000cc 이런 이제 스포츠 바이크류로 가면은 보통 190 세트, 190이에요. 앞뒤 한 세트 가격이 한 40만 원 정도 되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지출이 많고 지출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다. 예, 만에서 15,000km마다 바꿔줘야 되니까 디타이어를. 예, 유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람을 넣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오토바이, 지금 어디 보니까 차도 이제는 그냥 공기 넣어주는 게 유조로 진화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오토바이를 끌고 차 가게에 가서 바람 넣어달라고 한 적은 없고, 또 오토바이 가게가 주위에 뭐 흔한 건 아니잖아요. 차 정비소보다. 그래서 제가 결국 낙착된 방법은, 제가 자전거 취미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집에 펌프가 많아요. 스탠드 펌프라고 그러죠. 그걸로 넣어요. 그걸로. 쉽더라고요. 몇 번, 이제 공기 압에 따라서 넣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고, 굳이 에어 컴프레서 없어도 된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가끔은 차도 이걸로 넣어요. 차도. 공기압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이걸 넣고, 휴대용으로 쓰는 것은 제 위에 있는 게 그 샤오미 미지아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전기로 이제 해서 충전하는 건 이제 바람을 넣어주는 건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시간이 아무래도 모터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 이 스탠딩 펌프를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경우에는 지금 비상용으로 제가 하나 갖고 다니는데, 품질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2개째 샀는데 2번째 거는 좀 고장이 났어요. 첫 번째 거는 만족스러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 2개 다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아예 붙어 나오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기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서 샀어요. 4,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달면은 공기압을 항상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상황에 따라서 밑에 펌프를 가지고 바람을 더 넣어줍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이 정도 넣으면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PSI 숫자 몇 개 달라진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는 동안에 제가 10만 킬로 타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타이어 펑크가 난 적이 한 3번,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번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혼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안에 튜브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라 쉽게 잘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보면은 1년에 한 번도 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녀요. 스즈키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나면은 제가 펑크 패치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로 해소를 하고, 바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비소가 많잖아요. 그게 그냥 가져가도 자동차 정비소에서 조치가 되니까. 근데 이제 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튜브를 멀리 가는 경우에는 혼다 같은 경우는 튜브를 여분을 항상 갖고 다녀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물론 요즘 튜브 타이어를 흔치 않기 때문에 다뤄보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오히려 시골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해요. 그런 걸. 도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몇 분 안 되죠. 그래도.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의 여건이면은, 내가 진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게 아닌다면은 국내에서는 뭐 펑크 나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게 제 경험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공기압 센서고요. 이렇게 팔더라고요. 제가 이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가격도 그때 저 정도 가격으로 샀고, 오늘 자료를 위해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저 정도 가격으로 팔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고, 위에 거는 방수돼요.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 USB 충전하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바퀴 공기 주입구에 센서가 달리거든요. 이렇게 센서가 달리는데, 그 센서 안에 또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건전지도 수명이 있어요. 한 1, 2년 정도 되면 건전지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 건전지가 맛이 가면은 이게 화면이 안 나옵니다. 공기압이 고정이 돼요. 공기압이 고정이 돼요. 한 숫자로. 자, 그 외에 저런 게 이제 핵심 이제 정비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해본 게 에어 필터 교체 정도는 제가 했어요. 이것도 가격이 서너 배 정도 차이 나요. 거기다 공임까지 치면 더 큰 차이가 나요. 자, 냉각수 교체도 제가 냉각수 교체 자체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 카울을 다 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키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카울이 없으니까 접근이 쉬운데, 뜯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전문가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뜯으면 나중에 자동으로 뜯겨지겠죠. 그런데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뜯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누적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일이다, 공사다,
뭐 한 반나절 정도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엔진 오일 교체하고 좀 달라요. 이제 에어 필터나 냉각수로 오게 되면. 예. 그래도 내한테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거는 이 정도급은 맡기겠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매뉴얼 보고는 안 됩니다, 이게. 예. 뭐 몇만 킬로마다 몇 년마다 갈아라 이렇게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당 기종의 유튜브를 검색하면 나와 있어요. 각자 집에서 해보고 본인이 용 쓰고 하는 모습들. 예. 저는 특히 남미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남미나 인도 이런데 전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했고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한 5년에 10만 킬로 되니까 오토바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게 아니구나.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엔진들이다. 기본적으로 큰 사고 없고 엔진만 튼튼하면은 손봐서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질려서 못하면 질려서 못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예민한 데가 아니다. 기본적인 정비만 해주면. 자,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의외로 자주 교체하게 돼요. 특히 뒷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운전 습관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한 1만 킬로마다 갈게 되더라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게 브레이크 패드의 모습이고 뒷 패드는 스즈키랑 혼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리에서 저는 계속 사서 하고 있어요. 한 만원에서 15,000원 안짝이에요. 앞 패드는 안에 패드가 4개거든요. 거기는 캘리퍼가 2개고 각각 캘리퍼에 2개씩의 패드가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4만 킬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혼다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갈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패드가. 그러니까 10만 킬로 타도 한 번만 갈면 돼요. 한 2번? 예, 그런 거고 스즈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만 킬로밖에 안 탔고 전 주인이 갈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도 쌩쌩해요. 한참 남았어요. 예. 그래서 딥브레이크 패드 가는 것은 간단하다. 처음에 보면 어렵죠.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라. 그리고 이건 1만 킬로마다 한 번씩 가는 거니까 많은 캔은 1년에 2-3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익숙해지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 영상 해당 기종 여러분이 가지신 오토바이 참고하시면 돼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브레이크 액을 교체하는 것도 좀 종종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달라요. 예. 브레이크를 교체하면. 엔진 오일만 교체해도 엔진이 다르다 이렇게 느낌 올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플라시보 효과고 위약 효과고, 그런데 브레이크 액은 딱 갈면은 브레이킹 담력이 딱 달라져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체를 하는데 저는 이제 팁만 알려드릴게요. 학습용 주사기였어요. 한 200cc, 100cc, 200cc짜리, 500cc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항용 튜브 해가지고 교체 갈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엄청나게 기분 좋아요. 하고 나면 깔끔하고. 예. 그래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조금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또 팁을 하나 드리자 보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성가시하는 부분인데 오토바이 가진 사람들을 뜯어먹겠다 이런 늑대의 시선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걸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체인 윤활하고 체인 청소하는 거. 대부분이 모든 오토바이 엔진 체인은 아니지만 대부분 체인이죠. 예, 예. 그 윤활유를 쳐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맞죠. 수명이 길어지죠. 체인도 하나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해요. 그리고 체인의 안에 보면은 쇠와 쇠가 맞닿는 부분 안에 윤활유가 채워져 있고 그 끝을 이렇게 고무로 막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체인을 윤활을 한다는 것은 이 고무를 윤활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고무가 상하는 경우에는 항상 안에 이제 윤활유가 들어가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이제 원리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되게 예쁜 케이스에 들어있어 갖고 분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몇만 원을 지출을 하게 해요. 그리고 안에 이제 분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통을 나중에 쓰게 돼요. 최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게 제가 인도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말이 합당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저한테 확신이 들었어요.
기어 오일을 쓰면 되는구나. 예. 그렇죠. 체인도 기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밀봉된 상태에서 중요 부품을 보호하는 그런 기어 오일도 아니고 바깥에 뿌려서 공기 중으로 튀어나가거나 건조되는 그런 형태의 오일이거든요. 비싼 걸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체인 윤활에 이걸 써요. 지금 제가 쓰는 브랜드가 이거예요. 제 제품이에요. 처음에 시도할 때는 75W85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한 500에서 600km마다 이걸 뿌려줘야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80W90으로 바꿨잖아요. 각각 숫자가 5밖에 안 커졌거든요. 10도 아니고 이게 한 2배 가까이 늘더라고요. 수명이. 또 하나 좋은 점은 엔진 오일 이렇게 손에 부어보면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점도가 사실 많이 다른 거예요. 점도가 낮으면은 체인에 뿌려놓으면은 오토바이를 많이 더럽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청소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체인 안에는 먼지가 들어가거나 모래가 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에 굳은 구리스를 바르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걸 또 청소한다고 또 다 닦아내고 그러기보다는 액체 형태의 윤활유를 뿌리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 원심력에 의해서 돌 때는 안에 있는 거를 같이 물고 도망을 가거든요. 예. 그런데 75에서 85짜리는 좀 더 많이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저는 80에서 90짜리가 딱 좋다고 봐요. 거의 입고 탈 수 있어요. 1000km니까. 그리고 더러워지는 정도도 훨씬 덜해요. 좀 많이 더러워진다 싶으면은 가서 세차장 가서 세차 한번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그 체인은 기름을 친다고 봤을 때 거기를 항상 뭐 화장시켜 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너무 지나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토바이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 자전거에도 이걸 치는데, 예전 같으면 자전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타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자전거 전용 체인 오일을 바르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 괜찮고, 이렇게 해주면은 체인의 수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체인의 유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타이어를 보면은 D타이어를 1만에서 1만 5천 km마다 갈잖아요. 그때 가서 조금 정비하는 분이 도와주시는 것 정도로 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항상 최고의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예. 체인이 너무 늘어지면 소리도 날 뿐더러 그 기어도 빨리 망가지고, 또는 출력도 뭐랄까 적답성이 떨어져요. 탄력적이지가 않아요. 풀린 느낌이 들어요. 여러모로 연비도 안 좋아지죠. 예. 자, 그런 것들을 해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냥 타이어 갈 때 조금 미세 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오토바이 수명 기간 동안 체인을 안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경험에 바탕을 두고. 네. 자, 이거 큰 차이가 있다. 이 한 통은 지금 4리터짜리로밖에 안 팔아서 이걸 샀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제가. 예. 1리터만 해도 여러분이 가지시는 오토바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하는 동안 다 쓰고 남아요. 네. 뭐 그거 전문 제품에 비하면 가격이 비할 바가 아니죠. 효용성마저도 굳이 가격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아직 오토바이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뒷바퀴고 체인 유격을 조정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체인이 늘어나면 체인을 팽팽하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뒤에 바퀴를 고정시키는 나사를 풀어서 오른쪽에 보면은 볼트 너트가 있죠. 저걸 조정해서 바퀴를 뒤로 조금씩 살짝 미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정시키는 거죠. 되면.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할 필요도 있고, 너무 많이 늘어지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10만 킬로 동안 타본 사례를 봤을 때는,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했을 때는 개인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퀴 갈 때 가서 조금 충분하면 충분하다. 또 그렇게 되면은 저기 뭐 대기어, 소기어라고 해서 안에 체인을 구동을 시키는 거,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고 이렇죠. 그걸 앞에 건 작아서 소기어, 뒤에 건 대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오토바이 소유하는 동안 뭐 비싸지는 않아요. 3, 4만 원 소모품인데 그거 갈 필요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체인이 말짱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마케팅 상술에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놀아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삼박서
저도 장착이 돼 있죠. 예. 제 모델의 요즘 이제 인기 브랜드는 어떤지 하고 봤더니 이게 보니까 270만 원 정도 돼 있죠. 그랬는데 저는 살 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프로모션으로 줬어요. 혼다 브랜드에 있는 거를. 그런데 이제 위에 거는 플라스틱 옛날 게 남아 있죠. 시커먼 거. 좌우로는 이제 그 알루미늄 박스로 된 건데 중국제예요. 예.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죠. 예. 저걸 사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편리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튼튼해요. 튼튼한데 상당히 좀 무거워요. 이 자체가 무거워요. 그래서 자꾸 타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은 평소에 탈 때는 저걸 떼놓고 타요. 예. 왜냐 운전 질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차가 산뜻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장거리 갈 때 짐이 많을 때 부득이하게 쓰는 용도예요. 예. 그런데 동네 왔다 갔다 하고 뭐 100km, 200km 다니고 이럴 때 저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왜 탑박스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에 뭐 헬멧도 넣어놔야 되고 사실 저거 떼고 타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비포장이 예상이 되면 떼고 타는데 또 어디 가가지고 저는 생활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물건을 산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저기다 싣고 와야 되거든요. 예. 물론 저것도 이제 고무망 같은 걸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밖에 세워놓고 헬멧 넣어놓기 좋아서 그냥 저는 달고 다녀요. 무게도 가볍고 플라스틱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저게 무거워지면 뒤에 프리로드라고 있어요. 눌려지는 정도. 예, 예. 그것을 조정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오토바이 균형이 무너져요. 예. 그래서 저걸 또 사람을 만에 하나 태우고 날 때도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예.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특히 메이커 브랜드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가격 자체는 경쟁 기준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하는 반면에 일단 자기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추가로 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정 부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적기인데 뒤에도 박스 달린 게 보이죠. 이거는 아주 가벼워요. 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전 주인이 달아놓은 거라서 제가 그냥 아직도 쓰고 있는데 가벼워요. 아주 가벼운데 저것도 달 때와 안 달 때가 안에 비어 있더라도 달 때와 안 달 때가 차이가 분명해요. 저거는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기 역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기 역학 때문에 저게 있으면 움직임이 둔해요. 네. 날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것도 웬만하면 떼놓고 탑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오토바이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서부에서 뭐랄까, 탐험을 할 때 사람들이 말을 타는 자세하고 경마장에서 말을 타는 자세가 많이 다르죠, 그죠? 경마장에 보면은 기수가 말 탈 때 보면 궁뎅이가 안 붙어 있어요, 말 한 장에. 거의. 시작하거나 끝나고 나서 나올 때 아닌 다음에는. 이건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스포츠 바이크류는 약간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긴장을 해야 돼요. 궁뎅이에 턱 체중을 싣고 앉으면은 이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요철 같은데 탁 튀면은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섬짓 놀랄 수가 있어요.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이것은 긴장을 하고 타야 돼요. 노면을 항상 주시해야 돼요. 예. 신경이 약간 곤두선다고 그래야 되나? 예민한 상태에서 타야 돼요. 그리고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몸이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타는 기수처럼 자세가 그렇게 해야 돼요. 만일 사태를 그렇게 대비를 해야 돼요. 오토바이도 내가 그렇게 자세를 취해 주는 것을 제일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 뒤에 체중 이동이 잘 맞아야 돼요. 오토바이 상황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 타고 적응이 좀 잘 안 됐습니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걸 타고 대신 많이 배웠어요. 오토바이 역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허리하고. 이거는 운동이 돼요. 이걸 타보면 이게 스포츠구나. 허리가 안 좋고 하체가 안 좋아서 팔에다가 이게 이렇게 많이 체중을 실게 되면 손목하고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오토바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거 타를 하면서 피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게 됐는데 이 타이어가 50 시리즈를 끼우게 되어 있는데 50 시리즈는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55 시리즈를 부득이 끼우거든요. 55 시리즈를 끼우면 뒤에가 차 높이가 한 1cm 정도 올라가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차 높이가 1cm 정도 올라가거든요. 1cm 정도가 올라가니까 차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예. 무게가 앞으로 확 실려요. 체중이. 그래서 차 앞부분이 무거워져요. 그러면 코너링이나 이런 거 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차예요. 거기다가 제가 상반신이 조금 긴 편인데 상반신에 맞추려다 보니까 핸들바를 앞으로 조금 멀게 했어요. 그거하고 덧붙여지니까 저는 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 1cm 높아진 거 익숙해졌어요. 그때는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55 시리즈로 갔는데 지금은 그냥 55 시리즈 선택을 해요. 50 시리즈가 있더라도. 왜? 그게 더 나으니까, 오토바이 움직임에. 이런 오토바이 특성에 맞으니까. 그게 제 성향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오토바이가 있어요. S1000이라는 게. 엔진 같아요. 거의 같은 오토바이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이키드죠. 근데 유심히 보면은 그 오토바이는 뒤에 프리로드라고 하죠. 딱딱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서스펜션 설정이. 그게 이거보다 전체 7단계인가 뭐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그 모델은 이거보다 딱딱함이 하나 더 높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것만 해도 너무 딱딱했다 했는데 한참 타고 한 2만 킬로 탔잖아요. 타다 보니까 이게 무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조금 더 단단했으면 바닥에 쫙 붙었으면 좋겠다. 좀 더 꼭 눌러줬으면 좋겠다. 너무 낭창낭창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모델과 대비해서 이게 조금 더 부드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S1000 모델에 비해서는 약간은 GT급으로 약간 투어링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걸 하나 올리게 되더라고요. 하나 올리니까 딱 달라졌어요. 여러 모가 달라졌죠. 자세가 1cm 높아진 거, 앞으로 무게중심 조금 더 쏠리는 거, 핸들바 조정하면서, 그리고 서스펜션 좀 단단하게 하는 거, 많이 다른 오토바이. 그 두 가지 세팅을 다르게 놓고 탄다 그러면 그 느낌은 완전히 많이 다를 수 있는 오토바이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 배기 밸브 관 안에 이런 마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RPM에 따라서 이거를 배기 밸브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해요. 그 주요한 원인은 제가 짐작한 데는 소음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배기가스 검사를 하잖아요. 뭐 유로 얼마, 유로 4, 유로 5 이런 것처럼 그것을 이제 배압을 조정해 가지고 저 RPM일 때, 저 검사하는 그 RPM일 때 배기가스가 많이 안 나오게 막아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출력이 약간 줄어요. 그래서 그 풀 배기 튜닝이라고 그러나요? 싹 다 새로운 배기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저 부분이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데, 저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몸체에 있는 모터로부터 쇠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밸브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쇠줄을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면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게 소모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당신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걸 고장이 난 상태로 차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출력이. 연비는 조금 안 좋아져요. 또 1km 정도 리터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나은데, 그러면서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해봤더니 일부러 그렇게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엔진이 가진, 원래 이 엔진이 가진 성향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부분이다. 원초적이다. 그 말에 좀 동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타보니까. 그래서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뒀는데 마음이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배기가스 때문에, 배기가스나 소음 때문에 이 장치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하는 그 시기가 됐어요.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 부분이 마음이 좀 졸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통과를 못할까봐. 자, 그래서 그 고장이 나고 나서 항상 경고등이 떠 있죠. FI라고. 네. 2번을 갔어요. 2번을. 최근에 얼마 한 달 전에 한번 갔을 거예요. 5월 초에 한 달 전이네요. 2번을 제가 정기 검사를 받았어요. 2번 다 오케이였어요. 그 전보다 수치가 올라가긴 했어요. 확실하게. 그렇지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수준으로. 네. 유지가 되는데 그 유지되는 수준이 검사치에서 문제가 되는 수준보다 낮아요. 즉 수긍을 할 만한 매연 물질에 수긍을 할 만한 소음이라는 거죠. 그거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바이크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길어지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토 캠핑이라는 부분이 있죠. 모토 캠핑이라는 부분도 있고, 저도 뭐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잘 못 갑니다만 멀리를 요즘은 오토바이 타고 멀리 못 가니까 근처에 있는 뭐 맛집 바람 쐬러 다니고, 왜냐면 너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걸 좀 바뀌긴 했는데, 제가 모토 캠핑도 지금 사진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6, 7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시즌 때. 시즌 때 가면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다녀오는데 제 제안은 이게 좋아요. 매력있고. 특히 저는 이게 신안 자원도 붕괴 해변, 그때 천사대교 갓 개통하고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올 때예요. 아직까지는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있어요. 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박 3일 남도 여행을 간다, 3박 4일 간다. 제가 작년에 지리산은 일주일 다녀왔거든요. 일주일.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모토 캠핑을 한다? 어렵죠, 그거는. 네. 그리고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0km, 600km 이렇게 탄다? 그러면 그러고 이렇게 잔다? 그리고 아침에 또 밥도 해 먹는다? 그리고 아침에 짐 챙겨서 또 온다? 그러면 또 5, 600km잖아요. 그럼 1000km가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피로도도 씻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토 캠핑을 할 때는 모토 캠핑에 우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시간이 넉넉해야 돼요. 멀리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아니면 모토 캠핑 하루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숙소에 가서 산다든지. 이렇게 섞어야 돼요. 예.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짜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니면 가까운 곳에 가서 모토 캠핑 위주로 간다든지. 그런데 뭐 며칠을 간다. 며칠을 간다. 제가 작년에 뭐 일주일 동안 제 지리산을 갔지만, 그때는 숙소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다녔어요. 아니면 숙소를 옮겨 다니거나. 그게 다 합리적 방법이다. 장거리를 오랫동안 가려면. 탐방이 목적이라면, 탐사가 목적이라면.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런 상황에 좀 적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오토바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네요. 모쪼록 참고가 되는 내용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